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법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라틴어의 어떤 포터러, 나르다와 어떤 그 폴리움, ip사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어떤 이탈리어, 그러니까 뭐냐면 종이를 나르는 것이라는 뜻으로 원래 어떤 폴더나 보관함에 들어있는 서류 이런 것들을 수집한 작품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서 포트폴리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작품을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작품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서류철이나 서류 가방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생겨난 용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에서 이 포트폴리오는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 청소년의 관심과 능력과 성과, 성장, 노력 이런 것들을 이것 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어떤 모든 결과를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작품집이다. 그러니까 아까 포트폴리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작품을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작품이다 그랬잖아요. 작품집.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작품집인데 어떤 것을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어떤 관심과 능력과 성과, 성장, 노력 이런 것들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모든 작품의 어떤 모아놓은 작품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어떤 청소년의 활동, 모든 어떤 청소년의 여기는 활동, 그 다음에 과업, 그 다음에 어떤 성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라 보니까 활동, 가업, 성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기법은 수행 평가에서 이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행 평가는 우리가 이제 중고등 고등학교에서 수행 평가를 이제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수행 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종래의 평가 체제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평가의 하나로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실행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기능 그리고 태도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행동은 뭐냐면 청소년의 어떤 듣기라든지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만들기, 그 다음에 노래 부르기, 연주하기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기까지 준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이 전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법은 프로그램과 평가를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통합시키고 지도자나 그 다음에 강사 그 다음에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협력하여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청소년 스스로가 작품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산출물에 대해서 반성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포트폴리오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작성 및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내용은 이 프로그램의 목표, 그 다음에 작품, 논평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 포트폴리오의 내용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프로그램의 목표, 작품,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프로그램의 목표를 청소년이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청소년 스스로가 선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평가 기준 그리고
작품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목표를 주로 배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프로그램 지도자나 강사 그리고 청소년의 논평도 기록해야 하는데 자, 목표별로 그리고 총괄적으로 논평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평가를 실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다른 이 평가와 마찬가지로 먼저 어떻게 돼요? 이 평가 목적을 정하고 그다음에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평가 목적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선정하는데 자, 평가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평가의 적절한 내용 선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과는 자, 제시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분석하고 여기에 따른 과제라든지 내용 그리고 활동들을 중심으로 어떤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뭐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태도, 지식, 기능,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채점 기준, 이 채점 기준을 평가 기준에서 포트폴리오의 채점 기준을 개발해야 되는데 자, 채점은 어떻게 돼요? 평가 준거에 근거한 채점 기준표에 따른다. 그러니까 평가 준거에 근거한 이 채점 기준표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채점은 평가 기준에 근거한 채점 기준표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채점 준거는 포트폴리오의 질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준거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준거는 3, 4개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준거가 정해지면 각 점수가 어느 정도의 수행을 말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각 준교별로 수행 수준의 기준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기준의 정도는 이 포트폴리오의 질적 수준을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의 어떤 평가 기준 및 개발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유의사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평가 시 유의사항입니다. 조금 어떻게 하는데 자,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이 프로그램 시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제작은 이 소그룹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개인별 포트폴리오의 제작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이 평가 결과 달라지기 때문에 이 평가 목적에 근거해서 내용 선정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어떤 제작 지침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자는 뭘 해야 되냐면 청소년이 이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목적이 성취도 측정이라면 이 성취도 측정이라면 자,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평가한다면 향상 정도. 이 향상 정도를 평가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기간 동안에 이 작품을 작품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선정이라든지 제작 지침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의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의 어떤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 그죠? 그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을 주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명확한, 여기에서는 명확한 지침을 두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어떤 포트폴리오 제작하는 과정에서 내용 선정이나 제작 지침,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프로그램의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냐? 청소년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자율성이잖아요. 자율성,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능력을 저해야 한다 그러면 명확한 지침을 두는데 이제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청소년의 그 포트폴리오의 작성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준비 과정, 이 과정 및 핵심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니까, 자,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작품이나 관련 내용들을 집약한 어떤 면에서는 자료 수집철 또는 작품집, 이 작품집이라는 것이 한번 말 그대로 하면 포트폴리오는 작품집이다. 응? 작품집. 그래서 주로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어떤 창작품을 모아둔 일종의 경력증명서다. 일종의 경력증명서. 이 포트폴리오 이걸 하나 딱 내면은 자기가 뭘 했는지 또 앞으로 뭘 해갈 건지를 쫙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집이다.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반 회사에서도 어떻게 돼요? 뭐 직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나 현대, 롯데백화점, 뭐 이런 어떤 사기업, 그다음에 뭐 대한체육회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공공기관의 채용 공고를 보면, 자, 모두 어떻게 돼요? 직무, 직무 역량에 충실한 인재, 직무 역량에 충실한 인재,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 분야와 관련된 어떤 면에서는 경험이나 능력, 경험이나 능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직무 적합성을 기업에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가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준비 및 핵심 과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요? 어떤 내용이? 야,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면에서는 이 수강 과목, 수강 과목 및 경험 정리를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수강 과목과 경험 정리를 시작해야 된다. 자, 대학생활 기간 동안 수강한 과목들을 어떤 면에서 전공과 교양, 이것으로 나눠서 희망 직무와 관련 있는 몇 가지만 대표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목이 어떻게 돼요? 주요 학습 내용과 그리고 수행했던 과제를 떠올려서 이제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자, 일전에 대한체육회 또는 뭐 신입사원 설명회에서 학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학생활이 남은 이제 학생들이라면 실기 수업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보다는 이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행정, 경영,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본인의 희망 직무를 미리 생각해서 관련 과목 위주로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실기 수업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보다는 마케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경영, 이런 것들에 이제 어떤 본인의 직무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관련 과목 위주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험 정리 책에서 보면, 자,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험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뭐 동아리라든지, 동아리. 그다음에 뭐 있어요? 학생회, 학생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내 활동과 대외 활동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리고 또 뭐 스터디나 또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창업을 해본 경험도 여기엔 또 들어갈 수 있죠. 경험적이니까. 그리고 공모전이나 창업의 경우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공의 경험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준비하는 과정과 실패해서 겪은 나만의 어떤 성장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간다면 나간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외에 뭐 장학금이라든지 자격증, 어학 성적, 그다음에 학습 계획, 방법, 아르바이트, SNS 운영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경험적인 이제 그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를 정해서 이제 경험을 구분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정해서 자, 경험 정리 단계에서 자,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이제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자, 이때 단순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나열하기보다는 그 활동을 한 이유와 목적. 경험에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유와 목적. 여기 있죠? 이유와 목적. 활동을 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여기에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어떤 나의 역할과 구체적인 활동, 함께한 어떤 사람과 장소, 경험 등 이 육하원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육하원칙에서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당 경험을 통해서 얻은 성과, 이 해당 성과, 해당 경험을 통해서 얻은 성과 이것이 상당히 얻은 성과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마다 키워드를 통해서 구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번 열정, 그 다음에 성취, 2번 책임, 성실, 3번 소통, 조직, 4번 리더, 3번이 소통 조직, 4번이 리더, 5번이 갈등, 극복, 6번이 변화, 도전, 7번이 창의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육하원칙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경험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마다 키워드를 정해서 구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1번에서부터 쭉 해서 썼는데 이제 잠깐 또 이 기계가 좀 고장이 났던 것 같습니다. 좀 오작동이 있어서. 자, 여러 가지 이 비슷한 성격의 단어로 나눠서 내 경험과 활동들이 어느 키워드에 해당되는지 여러 가지 뭐 1번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열정과 여기에 뭐 성취 뭐 해가지고 쭉쭉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딱 이제 나의 경험과 활동들이 어느 키워드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강점을 가진 사람인지 이 어필하는데 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잡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자, 그 다음은 정리해 놓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를 말씀드릴 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어떤 고안해 보는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 포트폴리오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자, 표지와 목차,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신상을 담은 개인 프로필, 그다음에 주요 경험, 그다음에 요약.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전공 소개도 추가할 수 있고 또 표지와 목차, 이 표지와 목차는 마지막에 완성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돼요? 세부 페이지 스케치. 여기 세부 페이지 스케치에다 A4 용지에다 연필을 들고 개인 프로필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직접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이제 우리가 표지와 목차별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자, 이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예시를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최대한 내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직무, 이런 것과 관련있는 경험과 자신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시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내용은 어떻게 돼요? 마침표를 찍는 이 문장이나 그 다음에 마침표를 찍는 문장이나 긴 어떤 면에서는 글보다는 단어로 끌어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포트폴리오의 목적인지 가장 큰 역할인지 핵심인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부 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지 목차까지 이 포트폴리오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됐다면, 자, 다음은 어떤 것이냐면, 자, 직접 제작을 시작하는 단계다. 이제 직접 제작을 시작하는 단계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작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로 뭘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그 파워포인트를 활용을 이제 우리가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디자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PPT에 사용하는 어떤 색깔과 형식이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깔끔한 블랙과 화이트, 그 다음에 차분한 느낌을 주는 파스텔, 그 다음에 빨간색, 보라색과 같이 화려하고 강렬한 스타일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어떤 면에서는 대표하는 색깔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은 남색이 그 어떤 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전체 색상에 좋아하는 세 가지를 넘기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색을 넣어가지고 너무 뭐 화려한 것도 있지만 너무 그냥 막 좀 포인트가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걸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너무 번잡하거나 정신없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최소 20 이상. 글씨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도록 어떻게 돼요? 통일감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독특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 분량은 보통 10에서 15장을 추천을 통해서 최대 2000장을 오늘 2000장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이제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하게 길어질수록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다 지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20장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의 제작에 있어서 정해진 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우들의 참고용으로 활용하길 바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어떤 그런 개성, 그 다음에 실력,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부 페이지에 이어 표지 목차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네 가지 이제 준비 과정 및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프로그램의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관리 통제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관리 통제에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돼요? 체계적 평가를 통해서 이제 생산된다라는 겁니다. 이 관리 통제는 자, 관리자가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그 다음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관리자가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자신이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그 과정이라고 했고, 자, 이 프로그램이 이 기획과 그다음에 기준, 이 기획과 기준에 따라서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수정하고 여기서는 복구하는 이런 활동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 편성이나 생산성 지표, 구성원의 어떤 근무 상태 등의 이런 어떤 일반적 어떤 관리 정보에서부터 표적 연구의 어떤 서버의 어떤 욕구 충족, 그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자원의 어떤 동향, 서비스 품질과 성과 목표 성취 이런 것과 같은 장기적 경영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관리 통제다. 그래서 관리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정하고 복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산 편성이나 생산성 지표 구성원의 근무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장기적으로 경영 정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규정 준수 및 책임성, 규정 준수 및 책임성. 자, 규정 준수 및 책임성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기에서는 어떤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제, 그다음에 절차, 법, 규제, 절차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상부나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적정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책임성과 규정 준수에 관련된 정보는 대개 클라이언트의 어떤 상태, 그다음에 제공된 서비스의 어떤 양과 질,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생산물이나 비용 지출 등과 관련된 어떤 체계적인 평가 지표들로부터 도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서비스 인력에 대한 어떤 피드백입니다. 서비스 인력에 대한 피드백. 자, 현장 인력이 자신들의 어떤 실체 활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 피드백 기능을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 인력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 인력들은 평가 정보로부터 자기 성실의 계획을 마련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평가 정보를 활용해서 인력 배치에 관한 어떤 판단이나 슈퍼비전 이런 등의 어떤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락을 드리고 문자는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 평가 정보를 활용해서 인력 배치에 관한 판단이나 슈퍼비전 이런 목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해야 된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서비스 혁신입니다. 서비스 혁신. 자, 서비스의 변화나 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이제 쓸 수 있는 것이 서비스 혁신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의도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평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나 잠재적 이용자 집단의 변화, 그리고 서비스 기술 이런 어떤 비교 우위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되는 미충족 요구나 그다음에 그 만족도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프로그램의 새로운 서비스 방식의 혁신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근거를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외관계입니다. 이 대외관계. 자, 프로그램 성과를 외부 사회에 알리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외관계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어디에다가요? 외부 사회에 알리는 건데, 자, 외부로부터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그다음에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도 이 정책적인 어떤 정책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정보들은 연례 보고서나 소책자, 언론 홍보물, 정규 소식지, 발표회, 홈페이지, SNS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배포할 수 있다. 대외관계를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연례 보고서나 어떤 소책자, 그다음에 언론 홍보물, 정규 소식지, 그다음에 발표회, 페이지, 그다음에 SNS 방식의 하여튼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다양한 방법을 배포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런 어떤 관리 통제에서 대외 관계까지 이렇게 5개를 살펴봤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요거까지만 살펴보고 또 이제 우리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가 기법의 장단점을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평가의 기법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다 알아봤는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이 이제 있는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그 평가의 기법에는 우리가 이제 면접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이제 설문지법, 그죠? 우리가 설문지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법하고 포트폴리오 이런 걸 할 건데, 자, 면접법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면접법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주제. 그래서 설문지법은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설문지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평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로 참가자인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도하는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의도하는 자료. 그래서 의도하는 자료. 여기에서는 실적으로 보면 그 설문지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어떤 그 평가에 관한 적절한 기존의 어떤 설문지가 있는지 이런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설문지가 보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어 있어야 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도하는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응답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문지를 통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응답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면접법에 보면 뭐 전화 면접 뭐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쓰고 있지만 요즘 뭐 이제 바쁘다 보면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제 이렇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이 설문지법은 응답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료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다. 왜? 설문지로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시간과 어떤 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자료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고 정확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우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은 참여율이 낮은 경우에도 결과를 어떤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당한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타당한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이 자료 확보를 위해서 문항 개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 성의가 없거나 미응답인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거나 미응답인 경우가 발생. 이제 우리가 설문지법을 이제 설문지를 뭐 딱 줬는데도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미응답인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하는데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강의 평가를 뭘 해라 막 그러면 이제 뭐 쭉 해서 1번 뭐 2번 뭐 3번 4번 5번까지 있는데 그냥 쭉 해서 보면 무조건 그냥 읽지 않고 그냥 쭉 그냥 체크인 1번 어떤 거는 뭐 2번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쭉 해서 막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문항 개발이 이제 좀 어렵다는 거가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게 있고 자, 면접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면접법은 설문지보다 상황에 대한 유연성이 따랐죠. 그리고 설문지법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파악, 그 다음에 응답자를 어떻게 돼요? 응답자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탐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접법은 자, 심층적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면접 대상이나 그 다음에 면접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질문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면접 대상의 정서와 태도,
이런 것들도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면접 대상의 내면도 파악이 가능하다. 실제로 보면 이 면접법은 설문지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어떻게 돼요? 그만큼 풍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청소년이나 강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자주 어떻게 돼요? 활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단점에서는 면접 대상과의 어떤 이 친밀감 형성이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랬죠. 면접 대상의 진솔한 응답을 얻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면접 조건 및 환경에 적절치 못한 경우 자료 확보가 미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면접법의 장점은 면접 대상과의 어떤 친밀감 형성으로 인해서 진솔하고 밀도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점은 어떻게 돼요? 면접 자료를 분석하는데 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자료에 대한 어떤 주관적 해석의 우려가 있다. 면접 자료에 대한 어떤 주관적 해석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찰법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면접 여기 이제 설문지법과 면접법을 갖고 이제 관찰법을 보겠습니다. 자, 관찰법은 뭐라 그랬죠? 자,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의 어떤 가업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거, 그죠?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관찰법이라고 했다. 그래서 관찰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평가 대상의 특성이나 동기, 의도, 감정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제 추론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찰법은 자, 설문 등에서 측정할 수 없는 이 내면적 특성을 파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보고서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보고서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점으로서는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 관찰자의 주관이. 그러니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주관이 뭐 개입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 이 관찰은 관찰 상황이 관찰자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관찰은 관찰 상황이 이 관찰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 설문지법이나 그다음에 어떤 면접법, 이것도 면접법도 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게 있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되는 것이 이 관찰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찰법 이제 끝났고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뭐라 그랬습니까? 포트폴리오는 그 어떤 말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가 여태까지 그 수집한 작품, 이 어떤 말에서는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작품.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작품을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작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의 작품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과정의 산물을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이 프로그램 평가가 통합된다. 그리고 자, 수행성과는 새로운 어떤 자료 수집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수행성과에 있어서는 자료 수집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전 과정이 축적된 것이므로 자, 핵심적 평가 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 전 과정의 어떤 종단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이 적절한 이 작품을 선택하고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는 등 이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보다 많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단점은 어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평가 용도로 수행 성과를 축적하지 않으므로 평가 용도로 재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평가 용도로 수행 성과를 축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가 용도로 이것을 재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구성해야 된다. 근데 수행 성과는 새로운 자료보다 수집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이 축적하지 않으므로 평가 용도로 이제 재구성해야 되고, 자, 평가를 위한 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는 자기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을 하나하나 일일이 쭉 해서 보면 거의 한 20장 내외로 해서 이제 작품을 볼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뭐 당연히 시간과 어떤 노력이 이걸 많이 이제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의 작품 하나를 볼 때마다
또 이게 상이한 게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잘하는 것들을 계속 쭉 이제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평가에 어떤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어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는 거다. 평가자, 이 평가자는 어떤 전문가가 평가를 하지만 평가자의 어떤 주관, 이 작품을 통해서 주관성이 개입됨으로써 신뢰도가 낮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성과 기록 자료에 대한 어떤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수행성과 기록 자료에 대한 어떤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12장 평가 자료, 이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제 우리가 봤는데, 평가에서는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봤잖아요. 설문지법, 우리가 처음에 설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포트폴리오법, 요거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 여기는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중에서 내가 필요한 대로 이것을 골랐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여기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면 이제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같이 기말고사 또 같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